안녕하세요. 노을빛 책방지기 수연입니다. 오늘은 광주 양동시장에서 날아온 한 장의 편지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일 12시 50분 한 어르신이 한우 30kg을 새 지폐로 계산합니다. 빳빳한 5만원권으로 계산하고 영수증은 받아가지 않으신대요. 어느 장대비가 퍼붓던 날 계산대 앞에서 쓰러진 그분의 리어카에서 젖은 노트 한 권 첫 문장에는 이런 말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은 식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 그 많은 고기는 어디로 가져가시는 걸까요? 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 같은 세돈일까요? 그리고 노트 속 42개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양동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리듬으로 시작되었어요. 새벽 5시부터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6시가 되면 첫 번째 손님들이 발걸음을 재촉했죠. 그 중에서도 해담 정육점은 일찍 문을 여는 곳 중 하나였어요. 정해담은 스테인리스 칼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하루를 준비했어요.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는 걸 보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그 사람이 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시계 바늘이 12시 50분을 가리키려 할 때쯤 정해담의 예상은 빗나간 적이 없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구부정한 어깨의 노인이 정육점 문턱을 넘었어요. 노윤복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건 몇 주 전 우연히 들은 다른 상인의 대화에서였죠. 하지만 정해담은 여전히 그를 12시 50분 손님이라고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노인의 차림새는 늘 똑같았어요. 낡은 모직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손에는 오랜 세월 일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그의 손이 돈을 건넬 때마다 정해담은 그 굳은 살의 두께를 보며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일까 궁금해했어요. 한우 사태하고 양지, 그리고 사골 좀 주세요. 정확히 30kg로요. 주문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정확히 30kg. 1g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정해담이 저울 위에 고기를 올려놓을 때마다 노인은 저울눈금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29.8kg가 나오면 조금 더 얹어달라고 했고 30.2kg가 나오면 조금 빼달라고 했죠. 계산은 현금으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노인이 꺼내는 것은 언제나 새 지폐였어요. 은행에서 막 뽑아온 듯한 구겨짐 하나 없는 깨끗한 5만원권들. 정해담은 그 돈을 받으면서 매번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낡은 옷차림과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새 돈의 조합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영수증은 괜찮아요. 노인이 손사래를 치면 정해담은 습관적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가져가세요. 나중에 필요하실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노인은 언제나 고개를 저었어요.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것도 새 돈으로 계산하는 것도 모든 게 일정한 패턴이었죠. 정해담은 그런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작은 의문들을 키워갔어요. 노인이 끄는 리어카도 특이했어요. 낡고 녹슨 손수레 위에는 대형 보온통 2개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휴대용 가스버너와 오래 사용한 티가 나는 국자가 놓여 있었어요. 보온통들은 꽤 무거워 보였는데 노인이 리어카를 미는 모습을 보면 이미 뭔가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정해담이 고기를 포장해주는 동안 노인은 보온통의 뚜껑을 살짝 열어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면 이미 무언가 끓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정해담은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사장님, 양지는 좀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노인의 요청은 언제나 구체적이었어요. 사태는 적당히, 사골은 토막 크기로, 양지는 두툼하게. 마치 정해진 레시피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포장을 마치고 노인이 리어카를 밀고 나갈 때 정혜담은 습관적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보온통 안에서 물이 슬쩍 흔들리는 소리가 미묘하게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담고 있다는 듯이 조심스럽게 울렸죠. 옆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미라 씨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 영감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루 걸러 하루 오는데 저 많은 고기로 뭘 하는 걸까요? 정혜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고 장사를 하기에는 허가증도 없어 보였거든요. 대파리인가 봐요. 요즘 식품위생 단속 뜨거운데 큰일 날 일이에요. 미라 씨의 말에 정혜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되팔이를 한다면 왜 영수증을 안 받을까요? 그리고 저렇게 정확히 30kg씩 사갈 이유가 있을까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서기훈 순경도 요즘 들어 시장 주변을 자주 순찰했어요. 민원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무허가 음식 장사에 대한 제보가 가끔 있었거든요. 서기훈은 멀찍이서 시장을 관찰했지만 딱히 문제될 만한 것은 찾지 못했어요. 정혜담은 사고를 칼등으로 두드리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의심과 호기심, 그리고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이 번갈아가며 자꾸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는 노인이 고기를 사간 뒤에 뭔가를 깜빡한 듯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혜담은 노인의 리어카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죠. 보온통 옆에 작은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공책 모서리가 살짝 보였어요. 뭔가 적혀 있는 것 같았지만 멀리서는 자세히 볼 수 없었어요. 혹시 장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정혜담이 용기를 내어 물었을 때 노인은 잠시 멈칫했어요. 장사라고 하면, 글쎄요. 그냥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라고 해야 할까요? 모호한 대답이었지만 정혜담은 그 말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노인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정혜담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노인을 의심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궁금증과 함께 지켜보게 되었죠. 매일 12시 50분이 되면 저절로 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노인이 나타나지 않는 날이면 왠지 마음이 허전했어요. 서기훈 순경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속 대상으로 여겼던 노인이었지만 며칠 관찰해 본 결과 딱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였거든요. 오히려 그 성실함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 모습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 정혜담은 노인이 리어카를 밀고 가는 방향을 유심히 봤어요. 시장을 나와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그 골목은 주택가로 이어지는 길이었어요. 상가나 식당가가 있는 방향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가는 길이었죠. 저 할아버지, 정말 뭘 하는 걸까요? 혼자 중얼거린 정혜담의 말에 미라 씨가 대답했어요. 아무튼 이상해요. 저 나이에 저렇게 무거운 걸 끌고 다니면 몸에 무리가 갈 텐데. 그때 정혜담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노인을 의심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 구부정한 어깨로 무거운 리어카를 끄는 모습이, 그리고 비 오는 날에도 변함없이 나타나는 그 성실함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하지만 정혜담은 여전히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실례가 될까봐, 혹시 노인이 불쾌해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매일 12시 50분, 그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는
노인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정혜담에게 노윤복 노인은 하나의 일상이 되었어요. 그가 오지 않는 날이면 괜히 시계를 자주 보게 되었고 평소보다 늦게 오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문 밖을 내다보았죠.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변화가 찾아왔어요. 하늘이 잔뜩 흐려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새져서 오후에는 폭우가 되었죠. 시장 천막이 무거워 보일 정도로 거센 비였어요. 그런데도 노인은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12시 50분 정각에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말이에요. 다만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죠. 정혜담은 그런 노인을 보며 마음이 짠해졌어요. 할아버지. 이런 날씨에 나오시면 안 되는데요. 감기 걸리셔요. 하지만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비 온다고 안 올 수는 없거든요. 그 말에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그래서 자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 말이에요. 정혜담은 그때 알았어요. 이 노인에게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단순한 장사나 되팔이가 아니라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그날의 비는 유난했어요.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오후가 되자 폭우로 변했죠. 양동시장의 천막들이 빗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깊숙이 처져 있었고 상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 누가 장을 보러 오겠어요? 미라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과일들의 빗방울이 튀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놓고 발밑에는 물이 고이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비가 이렇게 심하게 내리는 날에는 장사가 될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혜담은 걱정이 달랐어요. 이런 날씨에도 노윤복 할아버지가 올까 하는 마음이었죠. 지난 몇 주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나타났던 그였지만 오늘 같은 날씨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계가 12시 40분을 가리켰어요. 평소보다 10분 일찍 정혜담은 문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워낙 거세서 발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왠지 오늘은 더 일찍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12시 45분 정혜담의 예감이 맞았어요. 평소보다 5분 일찍 노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훨씬 힘들어 보였거든요. 리어카를 끄는 것도 평소보다 어려워 보였어요. 바퀴가 무릉덩이에 빠질 때마다 노인은 온 힘을 다해 끌어올려야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며 정혜담은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오늘은 그냥 가시는 게 어때요? 정혜담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기다리는 사람들. 그 말에서 정혜담은 무언가를 감지했어요. 단순한 되팔이나 장사가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가 이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노인이 정육점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젖은 신발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힘을 잃었고 노인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정혜담이 황급히 달려가려 했지만 노인은 이미 계산대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할아버지. 정혜담이 뛰어가서 노인을 부축했어요.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죠. 평소에도 마른 체격이었지만 젖은 옷을 입은 모습은 더욱 초라하고 약해 보였어요. 119 불러요. 미라 씨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평소에는 조용히 고기를 사가던 노인이었지만 이런 일이 생기자 모두가 걱정스러워 했어요. 서기훈 순경이 파출소에서 뛰어왔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시장 순찰을 더 자주 했는데 마침 근처에 있다가 소동을 들었던 거예요. 맥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기훈이 노인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어요.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약하고 불규칙했어요. 얼굴색도 좋지 않았고 의식도 또렷하지 않은 상태였죠. 구급차 불렀어요. 누군가가 외쳤고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 폭우 속에서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혜담이 노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지만 여전히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그때 정혜담은 문득 리어카가 걱정됐어요. 폭우 속에 그대로 둘 수는 없었거든요. 보온통도 있고 노인에게 소중한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리어카를 안으로 들여놓을게요. 정혜담이 서기훈에게 말하고 젖은 리어카를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보온통들은 예상보다 무거웠어요. 이미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리어카를 가게 구석에 세워놓는 순간 보온통 옆에 있던 작은 상자에서 뭔가가 미끄러져 나왔어요. 젖은 공책 한 권이었어요. 표지는 낡았지만 안의 내용은 비에 젖어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정혜담은 무심코 그 공책을 주워들었어요. 내용을 보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젖지 않게 하려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공책을 펼치는 순간 정혜담의 손이 멈춰버렸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재개발로 경로식당 폐쇄 이후 저녁 결식 어르신 42명, 야학 아동 17명. 그 아래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곰탕 60인분 준비. 사골 10kg, 양지 8kg, 사태 12kg 필요. 정혜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점점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노인이 매일 정확히 30kg씩 고기를 사가는 이유, 보온통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 그리고 비가 와도 반드시 나타나는 이유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이름과 주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각각에 대한 세세한 메모들이 달려 있었어요. 김봉순 78 치아 약함, 양지 얇게 썰어서. 박영수 82 저염 필요, 소금 적게. 이순희 75 기침 심함, 미지근하게. 최동수 17 시험 기간에는 고기도. 그리고 각 이름 옆에는 빈 그릇 반환 O 또는 빈 그릇 반환 X 같은 표시가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주소록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의 기록이었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담긴 명부였어요. 정혜담이 공책을 더 넘겨보는 동안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노인을 들것에 옮기고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했죠. 보호자분 계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저 매일 고기를 사러 오는 손님일 뿐이었으니까요. 정혜담은 공책의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그곳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정혜담은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경로식당 폐쇄 이후 어르신 쓰러져. 저녁 결식 노인 급증. 기사는 몇 달 전 것이었어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오랫동안 운영되던 경로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혼자 사는 노인들이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워졌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저녁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경우도 생겼다고 했어요. 사진 속에는 한 노인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사진에 구겨진 가장자리를 보며
정혜담은 이 공책의 주인이 얼마나 이 기사를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사장님, 동행하시겠어요? 서기훈 순경이 말했어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가는데 보호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비록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인을 가장 자주 본 사람이니까요. 정혜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젖은 명부를 품에 안고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내내 공책 속 이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2명의 어르신과 17명의 아이들. 오늘 저녁을 기다리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노인은 링거를 맞으며 의식을 되찾았어요.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실조 기미가 있다고 했어요. 가족분이세요? 의사가 정혜담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환자분이 상당히 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나이에 비해 체력 소모가 심하고 제대로 드시지 못한 것 같네요. 정혜담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노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나누면서 정작 자신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요. 병실로 옮겨진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정혜담이 다가가자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책. 제 공책은 어디 있어요? 정혜담이 젖은 공책을 내보이자 노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다행이네요. 그게 없으면 누가 어디 사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정혜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혼자서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정혜담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몇 명만 도우려고 했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 아픈 할아버지들, 부모님이 늦게 오시는 아이들, 모두들 저녁을 굶고 있었어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확고한 신념도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정혜담은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42명의 어르신과 17명의 아이들이 저녁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의 저녁을 책임져 온 이 할아버지가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을요. 정혜담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할아버지가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게 둘 수는 없었어요. 무언가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비록 지금 당장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의심이 격자처럼 흩어지고 대신 사골 냄새 같은 따뜻하고 미안한 마음이 목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 할아버지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도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리고 알았으니 무언가 해야 했어요. 노윤복 할아버지가 혼자 감당해온 이 따뜻한 책임을 이제는 함께 나눠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병실 창밖으로 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굵은 빗방울이 가는 빗줄기로 변하면서 하늘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병실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노윤복 할아버지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은 것은 오후 3시경이었어요. 링거를 맞으며 잠시 잠들어 있던 그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정혜담과 서기훈 순경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여기가 어디죠? 할아버지의 첫마디였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또렷해 보였죠. 병원이에요. 할아버지. 정육점에서 쓰러지셔서 구급차로 모셨어요. 정혜담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어요. 몇 시죠? 3시 10분이요. 그럼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일어나려고 하자 서기훈이 손을 내밀어 말렸어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걱정은 달랐어요. 시계를 보더니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 돼요. 5시부터 국을 끓여야 해요. 6시에는 첫 번째 배달을 나가야 하고 늦어도 7시 반 전에는 모든 곳을 다 돌아야 해요. 정혜담과 서기훈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의 말에서 얼마나 정확한 시간표로 이 일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정혜담이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수증은 받지 않소.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한 할아버지를 보며 정혜담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하는 말을 듣고 이해했어요. 영수증을 받으면 그릇 돌리러 올 때 늘어지거든요. 영수증 챙기고 가방에서 찾고 그러다 보면 국이 식어요. 국은 따뜻할 때 드셔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건강보다도 저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걱정스러운 것 같았죠. 서기훈이 젖은 명부를 꺼내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할아버지, 이걸 혼자서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명부를 본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아, 다행이네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할아버지는 명부를 소중히 안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42명의 어르신과 17명의 아이들.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한 분이 다른 분을 소개해 주시고 그분이 또 다른 분을 소개해 주시고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서기훈이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반쯤 다른 손바닥을 내보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버스 기사였어요.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버스를 몰게 됐죠. 25년 동안 같은 노선을 탔어요. 7번 버스. 시장에서 출발해서 주택가를 돌고 병원을 거쳐 다시 시장으로 오는 노선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25년 동안 같은 길을 다니다 보니 그 길은 내가 더 잘 알게 됐어요.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어느 골목이 가장 가파른지, 비가 올 때 어디가 물에 잠기는지 다 알고 있었죠. 정혜담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이 한 길을 지켜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3년 전 재개발이 시작됐어요. 버스 노선도 바뀌고 경로 식당도 문을 닫게 됐죠. 그때 같은 노선을 늘 타던 김영수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윤복아, 이제 저녁 먹을 곳이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그 다음 날 김영수 할아버지가 저녁을 굶고 쓰러지셨어요. 당뇨가 있으셨는데 제대로 못 드시고 약만 드시다가 혈당이 떨어져서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정혜담과 서기훈도 말이 없었죠. 그날 밤 저는 결정했어요. 저녁은 식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고.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혼자서 저녁을 굶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김영수 할아버지 한 분만 챙겼어요. 간단한 국을 끓여서 갖다 드렸죠. 그런데 그 옆집 할머니도 혼자 사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두 분이 됐고, 또 그 옆집도 이렇게 하나씩 늘어났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정혜담이 물었어요. 힘들죠. 하지만 25년 동안 버스를 몰면서 익숙해진 게 있어요. 정확한 시간에 정해진 경로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도착하는 것. 버스 대신 리어카를 끌고 승객 대신 국그릇을 나르는 것 뿐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에서 정혜담은 깊은 철학을 느꼈어요. 평생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던 버스 기사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새 지폐로 계산하는 이유는 뭐예요? 서기훈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은행에서 묶음으로 받아오면 계산이 빠르거든요. 잔돈을 거슬러 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시간에 국이 식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 돈이면 가게 사장님도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정혜담은 그제야 이해했어요. 할아버지의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일을 처리하기 위한 노하우들이었어요. 매일 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혜담이 더 자세히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명부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1시쯤 시장에서 고기를 사와요. 3시부터 국을 끓이기 시작하고 5시 30분에 첫 번째 보온통을 준비해요. 주소 목록 순서대로 돌아다니는데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먼 곳 순서로 가요. 골목길이 복잡할 텐데요. 25년 동안 버스를 몰았으니까 지름길은 다 알아요. 경사가 급한 곳은 보온통을 내려놓고 한 손으로 끌고 올라가고, 계단이 있는 곳은 리어카를 아래 두고 보온통만 들고 올라가요.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정혜담은 상상해 봤어요. 매일 밤 무거운 보온통을 끌고 골목골목을 다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요. 겨울에는 입김이 나고 여름에는 땀을 흘리며 비가 오면 양말까지 젖어가면서도 그 일을 계속해온 모습을요. 빈 그릇은 어떻게 하세요? 다음 날 가면서 수거해요. 노끈으로 묶어서 리어카에 싣고 와요. 그릇을 씻어서 다시 쓰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서기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위험해요. 화기 사용도 문제고 대량 조리도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요. 서기훈이 규정집을 읽듯이 말했다가 스스로 목소리를 낮췄어요. 규정은 규정이지만 이 할아버지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고 나니 쉽게 제재할 수가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경로 식당이 다시 생기거나 다른 방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때 정혜담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내일부터는 제가 원가로 드릴게요. 사골이랑 잡뼈는 제가 더 보태드리고요. 그리고 배달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정혜담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사장님, 고마운 말씀이지만 그럼 제 국 맛이 달라질 텐데요. 더 좋아지게 만들어 보죠. 정혜담의 말에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정혜담의 대답에 서기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법이니까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완전히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석양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둑해질 시간이네요. 사골국은 어둑해졌을 때 가장 맛있거든요. 그 말 속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언제 국을 끓여야 하고, 언제 배달을 시작해야 하고, 언제 도착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시간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정혜담의 말에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랜 시간 혼자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병실에서 바라본 저녁 하늘은 아름다웠어요. 비가 그친 후에 맑은 공기 속에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느껴졌어요. 노윤복 할아버지의 따뜻한 저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양동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해담 정육점 앞에 작은 표지판이 하나 더 걸려 있었거든요. 정혜담이 밤새 만든 손글씨 팻말이었어요. 저녁국 준비소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사실 정혜담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노윤복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42명의 어르신과 17명의 아이들이 기다리는 저녁. 그 무거운 책임을 혼자 짊어져 온 할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사장님, 저거 뭐예요? 첫 번째로 궁금해한 건 옆 과일 가게의 미라 씨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연 정혜담을 보고 의아해했던 참이었죠. 어제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노윤복 할아버지. 알고 보니까 혼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정혜담이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쓰러진 것, 명부를 발견한 것, 그리고 혼자서 59명의 사람들에게 저녁을 나눠주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정말요? 그 할아버지가? 미라 씨의 눈이 둥그러졌어요. 평소 조용히 고기만 사가던 그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우려고 해요. 혼자서 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잖아요. 그 말을 들은 미라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저도 도울게요. 배추 있잖아요. 국에 넣으면 좋을 거예요. 요즘 배추가 많이 남아서 걱정이었거든요. 정혜담은 깜짝 놀랐어요. 미라 씨가 이렇게 쉽게 도움을 주겠다고 할 줄 몰랐거든요. 정말요? 어차피 못 팔고 버릴 배추예요. 국에 넣어서 어르신들이 드시면 더 좋죠. 그렇게 첫 번째 동참자가 생겼어요. 오전 10시쯤 야채가게 사장 김덕수 씨가 찾아왔어요. 정 사장님 미라 씨한테 들었는데 저녁국 만든다며?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시장이 이렇게 좁은데 금방 소문나지. 그런데 국에 무도 넣어야 하지 않아? 우리 가게 무 좀 쓸까? 김덕수 씨도 선뜻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 끈끈한 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어르신들 굶으시면 안 되지.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떡집 사장님은 떡을 조금씩 주겠다고 했고, 반찬가게 사장님은 김치를 조금씩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오후 1시 서기훈 순경이 나타났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어제 이야기 생각해봤는데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혜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역시 공무원이라 규정만 따지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서기훈이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구청 복지과에 연락해서 임시 조리장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안전점검만 통과하면 됩니다. 서기훈이 들고 온 서류는 바로 그 신청서들이었어요. 밤새 알아본 결과 공익 목적의 임시 조리장은
간단한 절차로 허가가 가능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정말요? 그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조건만 맞추면 됩니다. 위생관리, 화기 안전, 조리 인원 관리 같은 것들이요. 그날 오후 2시 구청 복지과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서기훈의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거였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복지과 김주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혜담의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어요. 조리 공간이 너무 좁고 위생 시설도 부족합니다. 게다가 대량 조리를 할 만한 장비도 없고요. 하지만 김주임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방식이라면 가능합니다. 김주임이 가져온 것은 임시 조리장 설치 가이드라인이었어요. 시장 내 빈 공간을 활용해서 임시 조리장을 만들고 여러 명이 분업으로 조리를 한다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시장 상인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일주일 안에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양동시장 상인회 회의실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혜담, 장미라 씨, 김덕수 씨, 서기훈 순경, 그리고 구청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오후에 병원에서 퇴원한 노윤복 할아버지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루 쉬었더니 몸이 좀 나아졌어. 회의는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상인회장 박성규 씨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거든요. 시장 뒤편에 창고가 하나 비어 있어요. 거기에 임시 조리장을 만들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시간표를 만들어 보죠. 칠판에 체크리스트가 적히기 시작했어요. 오후 3시 재료 준비 정혜담, 장미라. 오후 4시 조리 시작 노윤복, 김덕수. 오후 5시 배달 준비 서기훈, 자원봉사자들. 오후 6시 첫 번째 배달 시작. 오후 7시 30분 모든 배달 완료. 화기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구청 직원이 물었어요. 제가 소화기 설치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서기훈이 답했어요. 위생 관리는요? 저희가 매일 소독하고 청소하겠어요. 미라 씨가 답했어요.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계획이 구체화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역할 분담이었어요. 정혜담은 고기와 뼈 담당, 미라 씨는 채소 준비. 김덕수 씨는 부재료와 운반, 서기훈은 안전관리와 일부 배달. 그리고 노윤복 할아버지는 전체적인 조리 감독과 배달 경로 안내. 근데 사람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59명분 배달하려면. 누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지인들한테 부탁해 볼게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보겠어요. 서기훈이 답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노윤복 할아버지가 명부에 새로운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동행 자원 6명. 첫 배달 5시 40분. 마지막 배달 7시 10분.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정리해서 적었어요. 정혜담 사골양지 담당. 장미라 배추채소 담당. 김덕수 무부재료 담당. 서기훈 안전배달 담당. 경찰이 왜 이런 일을 도와주세요? 복지과 직원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서기훈이 잠시 웃더니 답했어요. 배고픔은 민원보다 빠르거든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3일 후 첫 번째 저녁국이 시작됐어요. 시장 뒤편의 임시 조리장에는 구청에서 빌려준 대형 냄비와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오후 시시 정각, 정혜담이 사골 10kg를 가져왔어요. 평소보다 더 신선하고 좋은 부위만 골라온 거였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야. 사골은 찬물부터 시작해야 해. 그래야 깔끔한 국물이 나와. 노윤복 할아버지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들이었어요. 4시가 되자 미라 씨가 깨끗이 씻은 배추를 가져왔어요.
김덕수 씨는 물을 썰어서 준비했고요. 배추는 언제 넣어요? 너무 일찍 넣으면 물러져. 끝에서 10분 전에 넣어야 해. 할아버지의 세심한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됐어요. 5시 30분 첫 번째 보온통이 완성됐어요. 할아버지가 국물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골은 어둑해졌을 때 더 달아. 지금이 딱이야. 그리고 국자를 멈추고 소금을 한 꼬집 덜었어요. 저녁은 혀보다 위장이 먼저 기억하거든. 할아버지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저녁이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6시 첫 번째 배달이 시작됐어요. 리어카 2대에 보온통을 나누어 싣고 6명이 조를 이루어 출발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홍선동 언덕 위의 작은 반지하 집이었어요. 78세 김순자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곳이었죠. 할머니, 저녁 가져왔어요. 노윤복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반가운 얼굴로 나왔어요. 아이고, 어제는 왜 안 왔어? 걱정했잖아. 죄송해요. 할머니,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대신 오늘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정혜담과 장미라 씨를 소개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래? 고마워라. 혼자 하기 힘들었을 텐데. 할머니가 국그릇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양지 얇게 썰어달라고 하셨죠? 치아가 안 좋으시다고. 정혜담이 말하자 할머니가 놀랐어요. 어머, 그걸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가 명부에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 순간 정혜담은 알았어요. 이 일이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라는 것을요. 다음 집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9살 준호네 집이었어요. 아이가 문을 열자 눈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어제 왜 안 왔어요? 배고팠어요. 미안해, 준호야. 할아버지가 몸이 아팠거든. 그런데 오늘부터는 더 맛있게 만들어 줄게. 준호의 그릇에는 양지가 다른 집보다 조금 더 들어 있었어요. 자라나는 아이에게는 고기가 더 필요하다는 할아버지의 배려였어요. 그렇게 집집마다 돌면서 정혜담은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서로를 아끼고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마을의 모습 말이에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시각은 7시 20분이었어요. 예정보다 10분 빨리 끝난 거였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니까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할아버지? 좋았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좋았어.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랜 시간 혼자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기우는 순찰 일지에 새로운 한 줄을 추가했어요. 저녁국 배포 완료 민원 없음, 시장 질서 양호사골 향기로 주민 대화 증가. 작은 변화였지만 양동시장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서로 돕고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바람이요. 2달이 흘렀어요. 양동시장의 저녁국은 이제 하나의 일상이 되어 있었죠.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6시면 어김없이 리어카들이 골목길로 향했어요. 초겨울 바람이 매서운 12월의 어느 날 저녁국은 같은 시간에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어요. 벌써 9번째 자원봉사자가 합류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김현우예요. 사회봉사 동아리에서 왔어요. 20살 남짓해 보이는 청년이 인사를 했어요. 요즘 들어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SNS를 통해 양동시장의 저녁국 소식이 알려지면서였죠. 어서 와. 현우야.
오늘은 좀 추우니까 국물을 평소보다 뜨겁게 해야겠어. 노윤복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았어요. 이제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여유가 생겼어요. 혼자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무게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죠. 오후 4시 조리가 한창일 때였어요. 정혜담이 사고를 우리고 있는데 미라 씨가 뛰어왔어요. 사장님 큰일이에요. TV에서 나온대요. 뭐가요? 저녁국 이야기요.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온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역 언론에서 한두 번 다뤄지긴 했지만 전국 방송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구청에서 알려준 것 같아요.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서기훈이 설명했어요. 최근 구청에서는 양동시장의 저녁국을 민관협력 우수 사례로 선정했었거든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실래요?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정혜담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할아버지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자신들의 일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오후 5시 방송국 취재진이 도착했어요.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든 스태프들이 임시 조리장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안녕하세요, 김 기자입니다. 저희가 들은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김 기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먼저 조리 과정을 좀 담아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노윤복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국물을 저으며 말했어요. 국은 마음을 담아야 맛있어요. 받아 드실 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해요. 카메라는 할아버지의 손놀림을 가만히 따라갔어요.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그 손길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3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네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긴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 건 처음뿐이에요.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든든해요. 할아버지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며 말했어요. 카메라는 이제 배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담기 시작했어요. 정혜담이 보온통을 나르고 장미라 씨가 그릇을 준비하고 김덕수 씨가 리어카를 점검하는 모습들이요. 모두 자원봉사로 참여하시는 건가요? 네. 처음에는 할아버지 혼자 하시는 걸 보고 도우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저희도 많이 얻는 게 있어요. 정혜담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어떤 걸 얻으시나요? 글쎄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요. 장사만 하다가 이런 일을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혜담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6시 첫 번째 배달이 시작됐어요. 취재진도 함께 따라 나섰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역시 김순자 할머니 댁이었어요. 할머니는 카메라를 보고 조금 당황하셨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이고, TV에 나온다고. 그럼 내가 유명해지는 거야? 네, 할머니가 제일 유명해지실 거예요. 노윤복 할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혼자 살면 저녁 때가 제일 쓸쓸한데 이렇게 따뜻한 국을 가져다 주시니까. 할머니의 말에 카메라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국 맛은 어때요? 기자가 물었어요. 맛있어. 집에서 끓인 것보다 더 맛있어.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 할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음은 준호네 집이었어요. 아이는 카메라를 보자 신이 났어요. 할아버지, 나 TV 나와요? 그래, 준호가 제일 잘생겼으니까 맨 앞에 나올 거야.
할아버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가져다 주는 국 어때? 맛있어요. 항상 고기도 많이 주세요. 고기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했거든요. 준호의 순진한 대답에 모두가 웃었어요. 고기 더 줘서 시험 잘 봤어? 네. 지난번에 수학 100점 받았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오늘도 고기 더 줄게. 할아버지가 준호의 그릇에 양지를 조금 더 넣어주셨어요. 카메라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담았어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반지하에 사는 박영희 할머니 댁이었어요.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낫네. 국 먹고 약 먹으니까 몸이 좀 나아져.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기자가 물었어요. 할머니한테는 이 국이 어떤 의미인가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약이야. 약. 몸의 약이기도 하고, 마음의 약이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 하루가 길잖아. 그런데 이 시간이 되면 누군가 날 찾아온다는 걸 알거든.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할머니의 말에 취재진도 숙연해졌어요. 모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시각은 7시 20분이었어요. 임시 조리장에서 뒷정리를 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기자가 노윤복 할아버지에게 마이크를 향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녁은 식기 전에 도착해야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국도 식고 마음도 식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저녁을 드릴 수 있어요. 취재가 끝난 후 모두들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자신들의 일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어요. 따뜻한 세상 만들기 양동시장의 저녁국이라는 제목으로 8분간 방영됐어요. 방송 이후 변화가 생겼어요.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왔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보세요. 부산에서 전화드렸는데요. 저희도 그런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대구인데요. 혹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정혜담은 바빠졌어요. 문의 전화를 받고 경험을 공유하고 때로는 직접 방문해서 조언을 해드리기도 했어요. 더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어요. 양동시장 주변에 새로운 경로식당이 생긴 거예요.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급식소를 만든 거였죠. 이제 할아버지, 부담이 좀 줄어들겠네요. 정혜담이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저녁국은 계속 해야지. 경로식당에서는 점심만 해주니까. 할아버지가 답했어요. 한 달 후 구청에서 공식 공고문이 나왔어요. 양동시장 저녁국 협력 조리장 정식 허가. 임시 허가가 정식 허가로 바뀐 거였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인정받은 거였죠. 그날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어요. 작은 봉투 하나였는데 발신자가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정혜담이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와 함께 사과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어제 저녁국 덕분에 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는데 할아버지와 여러분 덕분에 하루하루가 든든합니다. 작은 마음이지만 받아주세요. 42번 명부의 이름 옆 사람. 편지를 읽은 정혜담은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카운터 아래 보이는 곳에 붙였어요. 노윤복 할아버지는 명부에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떼어내고 새 페이지를 붙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정혜담 사골 10kg 지원, 조리장 제공, 장미라 배추 채소류, 김떡수 무 부재료,
서기훈 연결, 안전관리, 자원봉사자 9명 배달, 설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썼어요. 저녁은 식기 전에 도착한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정혜담은 깨달았어요. 이 일의 진짜 주인공은 국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 서로를 돌보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저녁이 식기 전에 도착하는 그 소중한 시간 말이에요.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양동시장의 저녁국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리어카들이 골목길로 향했고 59명의 사람들이 따뜻한 저녁을 기다렸어요. 어느 날 저녁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혜담은 생각했어요. 이 작은 시장에서 시작된 따뜻한 마음이 이제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비가 다시 올 때도 바람이 매서울 때도 누군가의 저녁이 식기 전에 도착하는 도시, 그런 도시들이 하나씩 늘어간다면 세상은 분명히 더 따뜻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양동시장의 불빛이 골목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불빛 속에서 오늘도 누군가의 저녁이 따뜻하게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 따뜻한 저녁은 계속될 거였어요. 저녁이 따뜻해지는 방법을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차갑지 않게 따뜻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식기 전에 도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저녁이 되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광주 양동시장의 작은 정육점에서 시작된 한 그릇의 국이 누군가의 저녁을 식기 전에 데워주었습니다. 노윤복 어르신의 느린 발걸음, 해담 사장과 이웃들의 분주한 손, 그리고 그릇을 돌려준 작은 약속들, 도시는 그렇게 조금씩 따뜻해졌지요. 구독자 여러분도 오늘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 누군가의 저녁을 덜 식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부 한 통, 따뜻한 말 한 줄, 문 앞에 놓인 빈 그릇 하나를 씻어 돌려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